지금 미분양이 한 6만 8천 세대 정도 3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이 한 2만 9천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전체 미분양에서 중공업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통계를 보는 상황으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미분양 되는 건 그럴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나와 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이 미분양의 80%가 지방이에요. 그게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뭐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어쨌든 입주 물량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줄거든요.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줄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번 출연했는데요. 저는 대학에 오래 있었고요. 예전에 영산대 그리고 성결대 전임교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의 IAU라고 하는 대학에 한국 학장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대빵 부동산이라는 브랜드를 쓰는데요. 저희가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입니다. 정확하게 회사 이름은. 거기를 만들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현장에서 저희가 우대빵 부동산이라는 게 한 수도권에 한 30개 정도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한 달에도 수백 건 정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으신데요. 예.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 그러면 그 대선이죠. 예, 그래서 누가 집권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세금 정책, 보유세 부분을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토호제가 해제되고 또 확대 재지정되면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이제 풍선 효과가 어디로 넘어갈 거냐 이런 데 대한 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마포나 성동은 오히려 이제 강남하고 용산하고 비슷하게 아예 움직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마포에서 성동 쪽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걸 팔고 그죠 넘어오시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시장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마포와 성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분당이나 과천 쪽이 풍선 효과를 좀 더 받는 것이 아닌가.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화도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전세가 최근에 보면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세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바뀌면서 좀 전세가 이제 좀 그나마 안정돼 보이고 그죠. 월세가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양극화. 예, 그리고 이제는 초양극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30평형대 아파트가 70억에 거래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조금 천천히 진행되지만 곧 급하게 올 상황인데요. 상속하고 증여에 대한 부동산 부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해보면 상담의 가장 큰 이슈는 상속하고 증여예요. 그거를 이제 좀 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뭔가 변화가 있을 시기라서 그런 변화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최근 뉴스를 보면은 서울 부동산이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보시는 분위기와 좀 거래량 추이는 어떤가요? 토호제 해제되고 한 달 동안 거래가 엄청 됐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그 3월 달에 10,000건 정도 거래가 됐을 거예요. 예, 그 정도니까 작년에 최고로 많이 거래됐던 것보다 훨씬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중동 상황인데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중에 강남구하고 송파구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중개사분들이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지금 서초구하고 용산구는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지도 헷갈렸고 정부 자체도 사실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4개월 내에 입주해야 된다, 뭐 그죠? 1년 내에 입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6개월이라든지 뭐 통일된다든지, 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다가 다시 이제 안 팔아도 되고 임대를 놔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굉장히 있었어. 그러다 보니 거래가 거의 이제 끊기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끊기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땐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거래는 좀 일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그 거래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실 때는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약정서를 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약정서를 써서 계약을 하고 이게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거래하시고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가 빨리 나오면 한 2주,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려요. 오래 걸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래 절벽이 아닌가 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울 부동산은 약간 탄력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예. 또 반대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1년 만에 미분양이 최대치라고 뉴스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지방 경우는 좀 어떠할까요? 지금 미분양이 한 6만 8천 세대 정도 3월 기준입니다. 네. 정도 되는데요. 그 지방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이 한 2만 9천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전체 미분양에서 중공업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제가 통계를 본 상황으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미분양은 사실은 서울에도 최근에 이제 그 뭐 서론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데들이 거의 이제 분양이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분양 되는 건 그럴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나와 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문제가 이제 이 미분양의 80%가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정도 지속되면 이걸 구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뭐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간 게 야금야금 그냥 들어갔죠. 그래서 1주택자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주택수에 제외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다 죽어 있냐?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경상도 쪽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울산, 뭐 대구 이런 쪽하고는 계속 교류도 하고 가끔씩 가서 강의도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전세는 상당히 많이 매물을 찾기 힘들 정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마 뭐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어쨌든 입주 물량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줄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줄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서울도 강남 3구가 먼저 좋아지듯이 지방도 좋아지는 지역이 특정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좀 좋아지겠죠. IMF가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만에 역전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시경제 흐름이 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1인당 GDP가 34,600 뭐 정도 되거든요. 그 대만이 이제 35,000 되다 보니까 이제 역전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역전할 때 되게 좋았다고 그때는 GDP보다 GNI인가 그게 이제 역전돼 가지고 되게 좋았다 그러는데 뭐 또다시 이제 역전을 당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수출은 그나마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걱정되는 거는 올 초의 수출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거는 그 휴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냥 지금 보고 있는데요. 떨어진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뭐 아직 올 다 안 나왔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수출은 지금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내수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저녁에 식사로 나가 보시면 식당에 차 있는 데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희도 이제 본사가 강남에 있는데 강남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내수 경기가 언제 회복될 거냐 이걸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내수 경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뭐 이렇게 수요가 일단 줄어들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집을 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를 좀 줄이는 역할들은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가격이 뭐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부동산 시장을 봐왔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게 이제 불황으로 이어진다든지 그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내수 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거의 사실은 써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뭐 핵심이 어쨌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재정의 위험이 있다고 거의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실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뭐 걱정하시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더라도 한 600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영업자 대출이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부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네요. 예. 거시경제 흐름이 어차피 뭐 부동산이라는 게 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상품별로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를테면 뭐 서울의 핵심 주거 선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산가들이고 이분들이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소비를 안 하고 집을 안 사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울 외곽으로 넘어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이게 양극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뭔가 정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 주택의 월세 비중이 65%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게 월세 시대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매매 시장과의 이렇게 좀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월세가 진행되면 매매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전체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40%였거든요. 월세 비중이. 근데 지금 64.6%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의 65%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아파트는 좀 낮습니다. 40~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밖에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연립이나 오피스텔은 70~80%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합천 금액의 합천 수치가 이제 65%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걱정인데요. 정부에서도 저는 이제 조금 뭐 늦출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지금 임차인은 이제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시고요. 정부에서도 월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대출 규제하면 항상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 그래서 임대인이 바뀌는 전세 대출은 먼저 막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월세로 가는 것에 대한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와 다르게 임대인도 이제 월세를 선호합니다. 네, 저희가 만나보면 최근에 이제 월세 수익률이 한 2.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는 한 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한 400만 원 가까운 월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변에 찾아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2.5% 정도 월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월세라는 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월세로 잘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그 월세 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세 차익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됩니다. 시세 차익이 5~6%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잖아요. 그런 상품이 10%가 나오는 수익률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아마 예금하시면 이제 3%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로 자꾸 세팅을 하려고 하는 임대인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저는 정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그죠. 그걸 이제 메꿔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추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 그럼 이게 이제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두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월세라도 외국과 다른 형태의 월세, 보증부 월세죠.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커요. 그거는 우리가 임차인을 스크린을 못하니까 임차인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히려 임대인이 그걸 이제 막 다 이제 내가 세금 체납 안 했다 이런 거 다 까발려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니까요. 임차인을 판단을 못하면 보증금을 높게 잡거든요. 그래서 뭐 1억에 얼마, 뭐 5억에 얼마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순수 월세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제 보증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이제 월세로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한 3%뭐 4%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5% 수익률이 힘들다. 라고 볼 때 어떻게 달라질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근데 월세화로 간다 그러면 5%가 나온다 그러면 10억짜리 주택에서 400만 원 월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가 올라갈까요? 집값이 안정화될까요? 저는 월세도 올라가겠지만 네. 집값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월세로 급격하게 간다 그러면 뭐 보증금을 얼마만큼 잡느냐의 문제겠지만 저는 집값 상승에도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월세 부담에 대해서 그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400만 원 내고, 외국에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예, 10억짜리 집은 400만 원 월세를 내고 사시는 거는 아주 흔한 건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20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을 넘어가는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예,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좀 토지가 다시 확대 재지정되면서 좀 거래량은 좀 줄어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 실수요자분들께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은 좀 계속 슬그머니 좀 오르고 있는데, 예.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수익으로만 부동산을 보는 것,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이라는 걸 한정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주택은 그냥 그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이나 금융상품 내가 가입 안 하면 그냥 그 시장에 떠나 있는 겁니다. 주택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 상품이 다른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우리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키로당 50만 원이 한 돈에 50만 원이 넘었나요? 뭐 잘 아시죠? 예. 저는 뭐 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금이 오르는 걸 이제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안전자산 회귀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한마디 말만 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보면 대기업들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최대였습니다. 상장 회사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냐?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품가를 좀 쪼우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해외에 이제 공장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세무사분하고 이야기를, 뭐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세무사분하고 이야기를 자주 해보면 세무사분 이야기가 자기 중소기업 그 재무제표 같은 걸 달라고 그런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는 거죠. 이익이 얼마큼 나는지. 그래서 그 이익 부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익률이 줄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황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같이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가장 안전자산이 뭐냐? 저는 강남 아파트라고 봐요. 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도 좀 이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딱히 변동성이 그냥 안정적인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라는 거는 어쨌든 뭐 중간에 좀 조정은 받지만 끊임없이 이제 우상향하는 상품이니까요. 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돈도 많이 풀렸거든요. 유동성도 지금 4천조가 훌쩍 넘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광의통이랑 M2로 보더라도 그럼 돈이 많이 풀리면 어쨌든
뭐 물가가 오르는데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은 실물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도 부동산을 찾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소득도 일단 오르긴 했어요. 그 누가 그만큼 돈을 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소득도 우리가 팬데믹 전 5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겹쳐지면서 사실은 이렇게 강남 아파트, 물론 우리가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른다는 건 아닌데요. 특정 지역의 주거선호 지역의 아파트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기 대선 6월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과연 공급이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세제 규제가 완화될지 강화될지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 많은 분들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공급 확대 이야기 하시는데요. 일단 다음 정권에서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딱 그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1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이런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 가보시면 8대2나 9대1 비율로 단독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이다 그러면 다 단독을 이야기하지 아파트라는 거는 임대 아파트를 이야기하고요. 대부분 콘도미니엄이라고 그럽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이제 타워 맨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일본은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6대4인가 7대3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는 이제 1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해야지 만족하시거든요. 이제 그걸 공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입주할 때까지 5년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공사기간 또 예전에 제가 건설산업연구원에 95년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저희가 연구할 때 분당 신도시 이런 데들이 2년 만에 입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대부분 최근에는 3년. 그러다 지금은 여러분들 분양하는 아파트들 입주 일자를 자세히 보세요. 4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즉 토지 매입하고 그죠. 그다음 인허가 받고 이러는 절차가 1년 안에 끝난다. 그것도 일단 불가능하고 1년 안에 끝나도 4년 동안 지어야 되니까 나중에 5년 안에 입주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음 정권은 부동산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땡겨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3기 신도시. 이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뭐 내년에 이주하고 27년에 착공한다는데요. 제가 아마 26년, 27년에도 성정길 TV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절대 못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절차상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1기 재건축도 저는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봅니다. 선도지구는 어떻게든 뭐 다음 정부에서 땡기기도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달라질 부분도 있다고 봐요. 만약 민주당에서 집권한다 그러면 공공기여를 많이 뜯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걸 그냥 두면서 빠르게 추진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공공기여를 뺏어간다는 말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대위 구성되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재건축 정비사업들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지금도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아니고는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3기 신도시 중에 올해 본청약 끝나는 데가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빨라도 2029년 정도에 나올 건데요. 뭐 일단 공급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그래도 제대로 그죠? 3기 신도시가 한 20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금은 제가 볼 때는 세율을 더 올리기는 진짜 힘들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한 게 내년 5월 9일까지인데요.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겠죠.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양도세 중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주택, 3주택을 파실 때 가장 많이 내셔야 되는 세금이 82.5%예요.
예. 이것보다 높일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보다 양도세율을 더 높인다는 게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율은 제가 볼 때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 상속세율 이런 것도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대로 갈 거예요. 예, 근데 아마 공제 한도를 올리겠죠. 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는 18억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와이프가 없으시면 이제 아마 8억인가 그렇게 또 팍 줄어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공제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세율은 이제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옛날 문재인 정부 때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세금을 더 내시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내셔야 될 거고요. 다주택자는 한 5배 정도 더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맞춰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종부세는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뭐 여야 협의로 통과시켰는데 이걸 바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 뭐 2주택부터 이제 중과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규제 지역은 없어졌고요. 규제 지역에 대한 그 중과는 없고요. 3주택부터 이제 중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율이 달라요. 2주택하고 3주택부터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내셨던 금액 정도를 낸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으실 것 같고요. 대선에 따른 영향은 저는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거를 정권별로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도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최근에 저는 이제 보는 시각이 뭐냐 그러면 대선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정치 일정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을 한 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가 호재다. 이렇게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작년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 6월 달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예.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왜 가격이 올랐을까?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늘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 거래도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6월, 7월 달에 거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큰 우리가 마일스톤이라 그러는데요. 이슈가 되는 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6월 3일 이제 대선이 끝나고요. 그래서 보유세가 걱정인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네. 예, 저도 걱정인데요. 근데 올해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6월 1일 날 보유세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뭐 보유세를 많이 낼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올해 파실 분 중에 보유세 때문에 뭐 이렇게 난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겠다.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보유세가 적용이 될 거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 되고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당선되겠죠. 예, 그다음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6, 7월 달에 거래가 좀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스트레스 DSR 전에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한도를 줄입니다. 예, 그래서 한도를 줄이면 사실은 내야 될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거래를 하니까 대출을 주선을 해보면 3% 후반대가 지금 괜찮은 그런 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근데 4%대에서 3% 넘어오면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또 작년에는 뭐 3% 초반대였는데 이 이야기를 또 계속 하시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낮은 걸 원하시죠. 뭐 근데 어쨌든 금리 낮은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출 한도를 얼마큼 받을 수 있나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스트레스 해소할 3단계는 2단계보다 대출이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금리가 25%, 50%에서 이제 100%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 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미리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출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승인이 나는 거가 그저 기준입니다. 그래서 7월 전에 승인이 나면 돼요. 예,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승인도 안 났는데 계약한다.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 거래되기 전부터 이제 물어보거든요. 대출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알아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걸 막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한 2, 3개월 전에 알아보셔야 되고요. 늦어도 한 달 전에는 그게 확정이 거의 되셔야 됩니다. 은행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고 나고 이제 그 입금되는 게 빠르면 한 2주, 늦으면 한 달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죠. 그러면 7월 달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제 민주당에서 집권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9월 달에 그 규제가 나올 거예요. 네. 예, 부동산 정책, 주던상 정책, 뭐 파리 대책 뭐 이런 거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또 5월 10일 날 문재인 씨가 집권하고 8월 2일 날 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좀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장관이 누구냐? 김현미 장관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에요. 아파트가 빵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나라 최장수 국토부 장관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파리 대책을 발표할 때 휴가 기간 중이었어요. 그래서 파리 대책 발표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발표하고 다시 휴가를 갔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파리 대책은 청와대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 장관 또 선정하고 그죠. 뭐 이러면 절차들이 하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이런 걸 발표하려면 뭐 아마 그 대선 때 같이 작업했던 분들이 작업을 할 거예요. 뭐 그래서 9월 달 정도에 그죠.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대책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대출 규제 좀 특이한 거는 아마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보거든요. 옛날에 15억 이상 대출 규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재명 씨가 전혀 안 하거든요.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집권하고 나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뭐 지금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효과 있는 정책은 대출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는 분명히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건 좀 늘릴 거고요. 서울은 뭐 어디가 지정될지 대충 아실 거고요. 마포, 성동 뭐 이런 데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담할 때. 그리고 지방이나 수도권 쪽에는 과천하고 세종이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데 가지고 계시고 내가 올해 정리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뭐 그런 대책들이 나올 거다. 같이 담기고 만약 이제 좀 충격을 시장에 줘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토보유세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대책은 나올 거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조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대책이 나오면 한 3개월에서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주춤하거든요. 예전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년 초 되면 이제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2, 3월 달 되면 가격이 오를 거예요. 예, 가격이 오르는데 5월 9일 날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중과 배제를 멈출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주춤하면서 5월 9일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심적인 게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질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 1일이 어쨌든 이제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첫 보유세를 내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그죠 또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겠죠. 그런 이제 그 마일스톤을 보시고 좀 그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